여러분, 22년 미국 증시 하락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단연코 인플레이션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지출 PCE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태도 변화에 가장 중요한 열쇠였고요. 21년 11월 S&P와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개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정을 살피며 물가지표 하락해주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ETF에 투자하는 미국 주식 사랑 미주러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빨간맛 중에 빨간맛 미국 탑10 은행들의 1일 실적 3배를 추종하는 ETF BNKU에 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연준의 고금리 때문에 은행발 악재가 생긴 것만은 아니고요. 실상을 보면 파산할 만한 은행들이 파산했고요. 우리가 개별 은행주 혹은 BNKU나 FAS처럼 은행 관련 ETF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은행들의 현상과 팩트를 인지하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제작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들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과정과 체중 기준금리의 종착역을 희미하게나마 희망적으로 보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네, 은행발 유동성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3월 10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이미 파산했고요. 최근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완전 고용에 가까운 3%대의 미국 실업률을 포함한 탄탄한 고용시장까지 완전히 무너져 경기 침체로 접어들기까지는요.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시장의 스트레스는 은행발 뱅크런과 신용경색이 야기시킬 금융 리스크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발 리스크는 2000년 닷컴버블에 버금가는 시장 스트레스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은행들의 전체 예금을 보호한다 안 한다 다시 한다로 말을 바꾸는 해프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옐런 장관 입장에서 대중들의 인기에 병합한 전체 예금 보호 멘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현재 미국 전체 은행들 중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금성 자산이 7조 달러, 하나로 9,1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9,100조 원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금액은 미국의 S&P 500의 1위 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 3배 맞먹는 규모로 미국 전체 GDP의 30%에 해당되고요. 무보험보험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으로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40%를 차지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S&P 글로벌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 상위 30개 은행 중 무보험 비율만 보면요. 빨간색 막대 라인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으로 무보험 비율이 전체 예금 중 각각 93.8%와 89.3%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율인데요. 예금자들 입장에서 지속되는 고금리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특화은행들의 예금 인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런 은행들의 작은 뱅크런은 무보험 특성 때문에 순식간에 대량 자금 인출과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들이 기존에 매수해두었던 국채를 헐값에 매도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요. 결국 파산하게 된 건데 무너지는 데는 단 며칠도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욕은행, BNY 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는 무보험 비율이 8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예금자 보험 측면에서는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BNY 멜론은행은 무보험 비율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금에 대한 부채 보유 비율은 낮은 상태인데요. 이 이야기인 즉슨 무보험 비율이 92%가 넘는 수준이지만 총 예금에서 대출 및 만기 보유 증권과 예금 비율이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무보험 예금 전체가 곧 상환해야 되는 만기성 예금이었고 고금리 지속이 되면 보유자산 가치가 손실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투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만약 지난 3월에 미국에서 뉴욕 멜론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가 파산했다면요. 이 두 은행이 미국에서 가장 큰 자금 수탁 업무를 메인 비즈니스로 하기 때문에 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핵폭탄급 세계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은행발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살릴 놈만 살리자는 빠른 판단으로 두 은행을 즉시 파산시켰다는 거고요. 연준은 시장에서 금리 정책의 변화로 오해할 수도 있고 연준 스스로 모양도 빠지겠으니 축소해오던 대차대조표를 지난 3월 두 주 동안 일시적으로 확대하면서까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추후 중소은행들의 뱅크런 시 연준과 미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BTFP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 스스로 야기시킨 시스템적 위기를 제외하고는 2010 DODD 프랭크 액트를 통해 선량한 예금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설령 위기가 오더라도 아무것도 몰랐던 블랙스완처럼 3월 초 중순 같은 은행발 신용경색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이고요. 실제로 중소은행의 뱅크런 자금도 대형은행으로 유입되고 있었고 어제 발표된 JP모건과 시티은행, 찰스 스왑의 1분기 호실적은 우리 투자자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고요. 주가도 S&P 500 섹터 중 유일하게 초록초록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월가에서 자중해야 할 자리에 있는 일부 금융 CEO들과 무개념 언론들이 미국 중소은행들 중 제2, 제3의 실리콘밸리 은행을 마녀사냥하듯 예측하며 위기론을 부추하고 있는데요. 모범 미국 은행의 위기가 이유라면 미국 대형 30개 은행들 중 멀쩡한 곳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에서 은행 자체 문제를 제외한 예금자 보호를 선언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은행들 스스로가 예금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은행주의 주가만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든지 랠리를 펼친다라는 것보다는요. 투심으로 무너진 3월 초 은행 파산 이전의 가격 변동성은 회복하리라 판단하고 개별 은행주보다는 가중평균 10%씩 묶어놓은 미국 대형 탑10 은행들의 1일 실적 3배를 추정하는 BNKU에 투자하는 겁니다. 앞선 저희 여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보다는 하락 변동성보다 상승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가격에서만 3배수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는 나름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JP모건과 시티은행 찰스 스왑의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요. 다음 주 18일에 골드만삭스와 워런 버핏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19일에 모건 스탠리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낮으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어제처럼 호실적으로 나오면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이 BNKU에 관심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